시청자 여러분을 만나보면서 헌신부탁사회 연구회랑 2년이 좀 있어요. 여기 팜플렛 나눠주는 거 보니까 제가 2012년 3월달에 한번 발표를 했었네요. 그리고 작년이 지금 헌신부탁사회 연구회 10주년이었었나요? 8주년. 8주년이었죠. 네. 작년에 10월달에 저희 연구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AB 본모 관련된 세미나 프레센터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회장님께서 워낙 열정적인 분이라서 적절한 시점에 이제 적절한 주제로 많은 유익한 토론을 해주셔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논문을 만들고 시민들 확산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해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그 정치하고 사회복지의 관련성에 대해서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하게 해보겠습니다. 해서 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정치하고 사회복지랑 먼 관련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 정치하고 사회복지는 좀 멀리 있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게 아니라 예전에 아마도 복지가 정치랑 관련해서 좀 굉장히 밀접하게 제기되기 시작한 게 언젠가요? 지방선거, 부산급식 지방선거 관련해서 처음 얘기가 됐었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보편 선별복지 막 논쟁이 벌어지고 박근혜 출범 이전에 그러면서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왔죠. 야, 복지를 정치에 대비하니까 완전 이거 포퓰리즘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복지는 이제 정치와 관련이 없는 이슈인데 이거를 정치하고 관련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식의 인식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저는 그것도 한국의 독특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제가 그런 방식으로 부정되어 있는 것도 한국의 어떤 특수한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고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이 한국 정치와 관련된 맥락 속에서 나오는 그런 거라. 회장님 제가 몇 시까지 15분인데 발전 한 어느 정도 하면 됩니까? 30분 정도요? 예, 제가 좀 이 인터넷 연결도 안 되고 PPT를 나름 준비해봤는데 잘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제가 말씀드린 것 가지고 중요한 개념적인 점에서 볼까 합니다. 개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여기에서 체제라는 말을 쓰셨어요. 체제. 영어로 레짐이라고 얘기하는데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볼 게 정책이라는 말, 제도라는 말, 정부라는 말, 체제, 시스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체제라고 하면 네 가지를 중요하게 있고요. 체제다. 우선 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관봉하고 일반적인 방향이 필요하고 그래서 공공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 사회경제. 그 다음에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권력 행사를 함에 있어서 통로로 사용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경제 제도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우리가 체제가 변한다, 체제가 바뀐다, 체제가 전환된다고 얘기할 때는 그 네 가지 구성 요소 모두가 바뀔 때 우리는 체제가 변화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공정책의 큰 변화가 발생한 경우는 중요한 변화죠. 하지만 그 체제 변화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주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됐죠. 이건 우리나라 공공구조의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혹은 뭐 MB가 햇빛정책을 폐기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변화이지만 우리 그거를 체제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새롭게 출연하죠. 노무현 정부가 출연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연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연합니다. 그것은 정부가 교체된 것이지만 역시 거기에 체제전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경제와 집권 세력도 변화하죠.
흔한 말로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 산업화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가 민주화 세력이 정권을 잡았어요. 박근혜로부터 문재인으로 부대적으로 정부가 이행된 것은 사회경제연합의 교체가 발생한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걸 체제정의라고 얘기하지만 체제정의라고 하려면 새로운 사회경제연합이 등장을 해서 그 새로운 사회경제연합이 주도한 공동정책의 변화가 발생하고 동시에 새로운 정치 경제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체제 전환이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 체제라는 말 앞에 이제 생활보장이라는 말을 붙이면 제가 나름대로 이게 복지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와 관련해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를 말하는데 제가 복지체계라는 말을 주장하고 생활보장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복지국가는 서유럽 국가에서 처음 만들어졌죠. 거기에서 만들어서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복지국가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한민족의 삶보다 더 나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서유럽 복지국가들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것들을 따라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또 거기를 살펴보면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큰 역할을 수행하죠. 그리고 한국을 돌아보면 그런 사회보장제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저복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나라들의 모양을 다른 나라가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서유럽과 한국이라는 것은 시공 간의 차이가 굉장히 많고 발전 과정으로 굉장히 상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교를 함에 있어서 제 전공이 비교 사회인데 비교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시하는 것은 이름은 달리 부르지만 실제로 기능은 같이 수행하는, 그래서 어려운 말로 기능적 분단비정입니다. 즉 사회보장제도하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생활보장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어떤 유사한 체계, 제도, 프로그램 그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한국에는 그게 복지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가계와 개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존재합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가령 우리가 노인복지를 위해서 75살 넘은 노인이 생활을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지가 중요하죠. 국민연금 급여를 수급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방식인데 만일 노인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하게 많아서 시장에서 노인이 취업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국민연금 급여보다 많은 어떤 급여를 받는다면, 그 노동력을 적절하게 살 수 있다면, 그러면 국민연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노인의 생활은 적절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질문 서로 있습니다만 효문화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옛날처럼 가족이 그 노인을 잘 부양한다. 역시 노인의 생활보장. 그러니까 우리 생활보장에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 다양한 방법을 교환과 호혜와 재분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생활보장 체계라는 건 어떤 사회에서 가계와 개인이 활용하는 저런 방법, 교환, 호혜, 재분배, 생활보장 방법들이 어떤 성질은 결합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재생산되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체제니까 안정적이죠. 안정성을 가지고 있을 때, 즉 정책이 변화한다거나 정부가 개최되는 것보다는 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지속될 때 우리 이걸 생활보장 체제다라고 합니다. 한국의 생활보장 체제, 저는 외환위기 이후에 급격하게 몰락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은 생활보장 체제에 대해서 개발국가형 생활보장 체제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개발국가형 생활보장 체제는 60년대 이후에 국가주도 산업적 발전 과정에서 참작이 됐고, 우선 급격한 산업적 발전, 경제 성장이 고용기회 확대를 통해서 인공과 실업 같은 사회 이용을 대폭 축소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보장 관련 요건은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서 다루어졌다기보다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제도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응되어 왔습니다. 그게 한국 생활보장 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죠. 남겨주세요. 그러면서 몇 가지 중요한, 복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색깔들을 갖게 되는데, 그 색깔들을 한 4가지 정도 갖고 썼습니다. 우선 주지하시다시피 국가복지가 저발전, 이건 저복지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복지라고 얘기하는 그런 특성들이 개발국가형 생활보장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했던 복지랑 정치랑 관련되면 안 돼라는 그 생각,
이게 사실은 개발권 생활보장 기재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저는 이게 복지가 탈정치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지의 정책 성격이 탈각되고 복지는 그냥 마치 엔지니어링처럼 공학처럼 사회공학으로서 이제 복지가 다뤄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른 나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제도들이 있지? 그게 주로 이제 관료와 전문가 주도로 선진국이 하는 것들을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그 제도를 시행하죠. 선진국 추격형 발전 프로그램이 있고 관료가 주도하면서 선진국 추격형 발전 프로그램이 이게 사실은 산업 발전의 영역에서도 그대로 됐지만 국제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 관련돼서 어떤 제도가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고 그 제도를 한국에 가져들어오고 가져들어온 과정에서는 관료가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그와 관련된 어떠한 정책 논쟁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굉장히 복지가 정치와는 전혀 무관한 방식으로 계속 가루어져 왔던 거죠. 저게 개발구성으로 두 번째, 세 번째는 흔히 이중적 생활보장 체제가 성립되었다라는 건데 네이밍은 어떻게 해요? 비교적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고생산성, 저생산성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고 저는 근로시민과 근로서민 이렇게 좀 네이밍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비교적 안정적인 노동시장의 영역에서는 근로기준법 같은 노동법적 규제 보호가 있었고 뭐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나름대로 고용주체계가 복지를 밝히는 쪽으로 대체를 해온 그런 시스템 반면에 생산성 부분 혹은 근로서민 저는 영세 중소기업과 농어민 자영 쪽인데 거기는 주로 각종 보조금하고 조세 지출, 연세, 소득세를 안 내게 내지 않게 농어민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 정책 인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호를 하는 복지가 아니라 뭐 시장 경쟁의 억제 이런 것들, 일자리 소득 보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복지를 상당히 기능적으로 대체해 왔다. 여러분 여전히 사실 근로기준법이 다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오이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들은 여전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 5월 우리 7일날 월요일날 놀죠? 대체휴일. 그거 못 노는 일하는 사람들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별로 노동법적인 규제, 노동조건의 보호가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런 방식이 한국 개발권 생활보장 체제의 중요한 특성이다. 근데 이게 90년대부터 쭉 형성이 돼서 하다가 90년대 중반 이후에 해체됩니다. 망해요.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는 상황에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한국 경제가 커지면서 대외 의존성이 되게 심화됐다는 거. 그동안 예전에는 그냥 국가가 해라고 하는 기업들이 다 말 잘 들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기업과 국가의 관계가 달라졌고 그다음 또 산업구조 변화가 되면서 노동시장이 굉장히 달라졌고 그 다음에 복지를 대신해서 수행했던 여러 가지 제도들이나 프로그램들이 과거에 비해서 효과적이지도 않고 효율성도 떨어졌고 그러면서 민주화가 진전됐고 사람들의 복지 욕구가 굉장히 커지니까 복지를 확대하라는 요구가 굉장히 커졌고 따라서 정치에서는 복지를 잘 활용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복지의 정치화가 됐습니다. 이런 과정이 사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년간 한국의 복지가 확대되었던 중요한 배경이다. 그래서 복지가 확대되었다. 이거는 이 그런 거 같아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사회복지 예산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이런 차이가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2004년 정도까지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지출이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사회복지 지출이라고 얘기하는 기금하고 회계를 합친 건데 보다 적었죠. 근데 이제 MB정부, 정부 보면 기금 회계보다 정부 발표 지출 부분이 커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통적으로 복지라고 얘기하는 부분 외에 우리가 복지를 이만큼 많이 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복지로 분류되지 않은 것까지 다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복지에는 이만큼 많이 써요. 이런 식의 뻥튀기를 해왔다는 게 이건 제가 제 나름의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살펴본 국제산 진작품이고 저건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국제산 기계를 살펴본 건데 저 괴리가 크다라는 건 정부가 사기치고 있다라는
만약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는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GDP 대비 복지비 지출을 봐도 기울기 단기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울기를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90년대 중반 이후에 한국의 복지 지출은 상당히 크겠죠. 거의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치죠. 복지 확대의 노력들은 굉장히 많이 됐는데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체제의 변화. 정부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었지만 그런 과연 체제는 변화했느냐? 제 결론은 체제는 변화하지 않았다. 몇 가지 점에서 선진국 추격형 발전 프레임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복지를 발전시키는 게 뭘까?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것, 확장하는 것. 그게 복지의 발전이고 복지국가를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제도를 찾죠. 모든 선거 공약을 보면 새로운 제도를 한국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 있는 제도가 어느 만큼 잘 되고 있는지를 잘 보지 않고 새로운 제도를 나중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아마 그 시행하고 있는 복지 프로그램의 수를 헤아리면 우리나라가 아마 제일 많지 않을까요? 문제는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별로 내 복지국가 충분히 충족되고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에 덧붙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제도하고 프로그램을 기능적으로 대신하는 그런 제도와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런 그것에 대한 인식은 좀 부재한 측면들이 있고 그러면서 재벌 정점으로 하는 어떤 사회적 완화청 붕괴, 저생산성 부분 문제, 노동시장 이연화 이게 두 부분의 분립과 격차를 되게 심화시키면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헬도성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넘겨주시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복지도가 확장됐지만 효과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죠. 그리고 사각지대 문제는 그 자체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노인빈곤을 심화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는 보육정책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물론 건강보험은 좀 그렇지 않죠. 건강보험은 사각지대가 거의 없는데 사실은 그거는 건강보험 자체의 효과보다는 건강보험이 포괄하고 있는 인구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한 사람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가족들 상당수가 건강보험에 포괄되는 것이죠. 때문에 오히려 건강보험의 사각지대가 없다는 게 좀 예외적인 것이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다는 거. 그 다음 최근에는 전달 측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달 측에는 정부가 완전히 맡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 맡기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민간 영역을 활용하는 이러한 전달 체계인데 그 전달 체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거 복지 이슈는 아닌데요. 여러분 한 달 전에 쓰레기 대란이 있었죠. 아파트 사시는 분들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단독주택은 쓰레기 수거가 잘 됐어요. 단독주택은 쓰레기 수거를 누가 하는지 아세요? 구청에서 합니다. 아파트는 누가 하느냐?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민간업자가 해요. 우리가 민간업자를 활용하고 시장을 활용하는 이유는 뭐죠? 시장을 활용하면 더 효율적이라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시장에다 맡기고 민간 전달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이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젊은 친구들은 기억이 못하겠지만 예전에 서울 시내버스 정말 불친절하고 과속하고 문제가 많았어요. 더럽고. 근데 요즘 시내버스 굉장히 쾌적하죠. 또 시내버스 공영제, 시내버스가 공공부문에서 운영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달 체계와 관련해서도 분명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어서 과연 우리가 보육 부분에 연 10조 원의 돈을 쓰는데 과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그런 10조 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적이다라고 체감하고 있을까? 이렇게 다 전달 체계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점 그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굉장히 복지가 커졌습니다만 그런 혜택들의 체감도는 별로 크지 않은 그런 현실들이 지금의 현실일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게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바꿔주기 위해서는 정책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즉 한국 생활보장 체제 자체가 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걸 바뀌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제를 변화시키려면 새로운 사회경제연합이 주도한 공공정책의 변화가 정치경제 제도의 개혁을 동반할 때 체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필요한 일이고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통상지를 두지 않은 상황에서 집권을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스스로 얘기하고 다수 사회 성원이 원하는 바인 것처럼 여러 가지 표현, 여러 가지 용어로 체제 전환이 자신의 핵심적 과제라는 것을 굉장히 천명해 왔습니다. 새로운 사회경제연합이 등장했고요. 공공정책상의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하고 또 개헌과 관련된 물론 좀 지지분한 점이 있습니다만 개헌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는 그 네 가지 중에서 정치경제제도, 특히 정치제도가 한국생활보장체제의 전환, 그리고 그걸 통하는 사회복지 발전의 필요 조건이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강조해 주십시오. 이건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론적인 모델을 작성해서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본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때 연구할 때 여러 가지 가정을 했어요. 정당이 2개가 있고 선거구는 3개가 있다. 그리고 이 선거구의 유권자들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정책을 제공하는 정당에게 표를 준다. 우리 현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는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 성원들의 소득도 받고 정책 소득을 갖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는 공약을 제시하는 공약에 투표를 준다. 예산의 크기는 같아요. 2가지 정책 조합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선별적 보조금, 보편적 복지. 보편 선별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 복지라는 거는 그것이 선거구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회 성원들에게 다 주어지는 거. 그런 걸 제가 보편적 복지로 표현했고, 선별적 보조금은 3개의 선거구 중에 어떤 하나에게만 선별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거를 이제 선별적 보조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산이 동일하다고 할 때 어떤 선거제도에서는 이렇게 되고 어떤 선거제도에서는 이렇게 되고, 즉 정치 제도에 따라서 최적의 정책 조합이 달라집니다. 제가 여기서 가져간 것은 소위 비례제하고 다수제입니다. 비례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표 없이 전체 국민이 A당에게 40%표를 주고 B당에게 60%표를 주면 A당이 40명, B당이 60명 투표되는 게 비례대표제고, 다수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또 소선거구제에서 2명 내지 3명의 후보자 중에서 가령 어떤 사람이 51%, 어떤 사람이 49% 되면 사실 민심은 2%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49% 떨어지고 51% 되니까 100%를 다 가져가죠. 49%의 표의 왜곡이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다수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다수제, 소선거구에 기초한 다수제죠. 그런데 이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게 다수제고 이게 비례제더라. 그러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어떤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정부 형태냐,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에 따라서 최적의 정책 조합은 달라진다. 이게 이론적 논의의 결과입니다. 넘겨주시죠. 그럼 이 이론은 이론이고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그럼 현실은 어떤가 해서 197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전 세계 50개국 나라들을 다수제와 비례제로 나눠서 봤습니다. 파란색이 다수제고 노란색이 비례제인데 살펴보니까 이건 뭐란 거냐면 GDP 대비 사회복지 대비 수준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 경험적으로도 다수제를 선거제도로 택하고 있는 국가보다는 비례제를 선거제도로 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거의 2배 이상 복지가 크더라. 즉 다수제는 비례제보다 사회복지 프로그램보다는 다른 것, 선거적 보조금 확대를 유인하는 경향이 있고, 이 다수제가 중대선거구제, 즉 지금처럼 소선거구제 한 명 뽑는 게 아니라 좀 선거 크게 해서 그냥 2~3명 뽑는 걸 우리가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하는데, 중대선거구와의 다수제는 주로 표와 관련해서 잘 결집된 이익집단이 중요해요. 각종 직능단체, 산업협회 구성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보조금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 또 우리나라처럼 다수제가 소선거구제하고 결합하면
지리적 선별성이 강한 부족, 대표적인 게 지역, 도로 만들고 뭐 이런 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잖아요. 연말에 예산 통과하면 힘 있는 국회의원은 지역 예산을 많이 따와서 도로를 많이 만들어요. 우리나라처럼 도로가 잘 돼 있는 데가 어딨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도로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복지보다는. 똑같은 돈을 복지로 쓸래, 도로 만들래 하면 도로 만드는 거를 정말 국민들이 선호하는 거죠. 아니면 근데 이게 뭐 국회의원이 나빠서 국민들이 바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이 정치제도의 속성이 그런 방식으로 갈 때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더 뽑혀요. 생각해보세요. 내 돈을 가령 내가 마포구 국회의원인데 마포구 국민들에게 올이라는 게 좋지 이거를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게 도대체 내가 나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의원도 전체 나눠 쓰는 것보다는 마포구에 좀 가시적으로 도로로 만들고 정비하는 데 돈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 정치제도 자체가 예산을 그런 방식으로 분배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진다. 경험적으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재정 수출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을 100으로 놓고 지방정부 예산을 100으로 놓고 그 100을 일반 공공서비스,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사업, 환경, 주택목적재개발, 보건, 오락문화, 종교, 교육, 사회보호로 기능별로 구별해서 각각 몇 퍼센트를 사용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한국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OECD 16개 국가들하고 살펴봤어요. 다 100으로 놓고 비율을 살펴보니까 한국이 큰 게 OECD 16개 국가가 국방이 한 3.5% 쓰는데 우리나라 한 7.8% 써요. 이거는 남북 분단과 한 1.8% 관련돼요. 국방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치도의 전화 못지않게 사회복지 발전이 더 중요한 거는 남북 간의 평화입니다. 남북 간의 평화가 되면 국방비의 상당 포션을 이쪽으로 끌어올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뭐 예외적이라고 치고 주목해야 될 것은 검은색으로 표시된 건데요. 그건 사회보, 저게 이제 사회복지 부분인데 OECD 평균 37%를 쓰는데 우리나라 19%를 써요. 굉장히 낮죠. 그럼 다른 나라보다 큰 게 뭐냐? 저거 경제사업, 환경, 주택, 지역사회개발. 똑같은 액수의 돈을 쓸 때 한국은 복지에 조금 쓰고 저런 경제, 환경, 주택, 지역사회개발 쪽에 돈을 더 많이 쓴다는 거죠. 저거를 우리는 쉽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럼 봐봐. 우리나라는 역시 성장 우선주의고 개발 우선주의야. 그러니까 저쪽에 돈을 많이 쓰니까 복지가 적지.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면 안 되고 더 들어갈 게 있어요. 그러면 저 경제사업, 환경,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지출은 무슨 기능을 수행하지?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을 보면 한국이 여기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 쪽은 이쪽, 그 다음에 경제, 환경, 주택 및 지역개발은 이쪽으로 나서 이쪽은 어떻게 되냐 봤더니 한국은 심하게 이쪽에 편중돼 있어요. 즉 한국은 예산을 100으로 할 때 사회복지 부분은 적고 다른 부분이 크다. 아까 제가 두 개의 막대기를 보여드렸던 이것이 전 한국에서 나름대로 먹혀 들어가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넘겨주세요. 저런 경제사업, 환경,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이 뭘 수행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기능적 등가, 사회복지라고 이름을 붙여지지 않았지만 사회복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기능적 등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로 나열해 볼 수 있어요. 우선은 복지정책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복지정책을 기능적으로 대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리적 사보험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쓰는 돈에 보다 약간 더 크게 사람들은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여기 암보험, 실손보험 가입 안 하시는 분 계세요? 저만 가입 안 하는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무튼 이것도 사실은 다 복지 정책은 아니죠. 하지만 가게에서는 복지 기능적으로 수행합니다. 또 시장 경쟁을 축소하고 일자리 소득을 보호하는 정책도 있고 공공부문 일자리 지속 창출하는 정책. 자, 이런 것들은 다 복지 기능적 등급입니다. 또 하나는 가게하고 개인에 주어지진 않지만 그 기능적으로 대신하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기업하고 생산자를 소유자라는 정책을 보여드리는데 저런 것들은 사실 자본주의 발전의 경로, 정치제도의 특성하고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규모가 동일하고 사회 성원들의 정책 선호가 동일한 경우에도 다수제 표제 경우는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복지보다는 특정 집단에게 편익을 주는 기능적 분과를 제공할 의미를 더 많이 가집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제가 저런 많은 복지정책이라고 이름은 붙여지지 않지만 실제로는 복지정책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들을 제가 꼼꼼하게 들여다볼 기회를 가졌어요. 제가 아마 우리 선진복지연구에도 한민자부도 보조금을 갖죠. 우리나라 보조금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한 11년째 보조금 관리, 기획재정부의 보조금 관리 위원을 맡고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의 뭐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게 들어가는 각종 보조금들을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자리는 올해 계속 안 하는데 이거는 제가 너무 관심이 있어서 이제 보조금들이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느냐 들여다보면 상당수는 이름과 달리 소득보장을 기능을 수행해 가게나 뭐 사람들에게 지출을 줄여주고 소득을 보장하는 이런 기능들을 수행합니다. 제가 하나 뽑아봤어요. 이게 농어가 지원정책, 복지정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경제사업, 경제정책 지출이에요. 잘 안 보이실 텐데요. 그 본문을 보시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농업 부분의 지출 예산이 한 3조 원쯤 되는데 보세요. 쌀 소득 보전 전동 지출제, 친환경 농업 지출제, 국동물리적 지출제. 이거는 아무튼 농어민들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다음 FTA 피해 보전 지출제, 반농업 지출제, 농업 재해 보험. 최근에는 또 소득 지원과 관련된 어떤 보험도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명백하게 사실은 사회보험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사회복지랑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운영되죠.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실은 저런 것들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해요. 그런데 사회복지제도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능적 불평들이 굉장히 많죠. 중소기업법을 자영업에 대한 개정 지도 살펴보면 정책금융지원 위주인데 저기도 기업과 생산자를 수혜자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해당 부분에 종사하는 가게와 개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출을 보전하는 생활보장기능을 수행합니다.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게 잘 기능하고 있으면 오케이. 그런데 각종 언론을 보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부정수급의 문제도 굉장히 크고 실제로 소득보전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크고 예산 낭비라는 얘기도 되게 많고 잘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과연 복지 확대가 가능한가? 적절한가? 증세 물론 되게 중요한데 증세와 함께 이런 것에 대한 재정지출 구조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것의 개혁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커지는 이유는 현재의 정치제도와 대단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면 정치도 변화가 좀 수반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매 정부마다 되풀이되는 건데요.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면 특정 목표를 제시하고 특정 과제를 쭉 나열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복지와 관련시켜서 보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걸 핵심적인 국정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모두가 누리는 표현적 복지국가라는 걸 제시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부가 그렇지만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중에 대단히 중요한 것은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정책은 합법화되어야지만 수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시한 법률 재개정 사항이 173개입니다. 그리고 뭐 행정부, 대통령령 이런 거는 뭐 85개. 물론 대통령령, 총리령, 구령, 행정지침 같은 것은 행정부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합법화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법률의 재개정은 국회 입법화 과정을 통과해야 되고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185개, 173개의 법률을 재개정한다. 이거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왜? 국회 선진화법 아시죠?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제한하고 필리버스터,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적의원의 5분의 3에 찬성을 얻어야지 법률이 통과합니다. 절대 다수안 이어있죠. 그러니까 5분의 3을 차지하지 못한 정당이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하려면 다른 정당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은 국정 관련된 많은 것은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고, 즉 사회경제 이해관계의 지형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쟁점 법안으로 등장합니다. 쟁점 법안으로 등장한 것들을 통과시켜서 법률을 재개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박근혜 정부가 법률을 거의 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의 상당수는 의지의 결여라기보다는 선진화법이라는 제도적 문제, 그게 저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국회 선진화법은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한국지도 발전에 필요한 정책 대안을 준비하고 제안을 해도 절대 다수당이 되지 않는 한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소선거구제에서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갖는 여당이 등장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중요한 정치제도가 한국 국시로의 발전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합법화의 가능성을 져야 한다. 이거는 뭐 어떤 정부라도 마찬가지의 경우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정책이 실현되려면 합법화도 필요하고 재원조달도 필요하죠. 문재인 정부도 77조 4천억 원을 할당했어요. 윗자리하고 현금급여 두 부분의 예산이 전체 경력이었는 3분의 2 정도인데, 알다시피 증세에 대해서는 좀 애매하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많은 걸 하려면 어떻게 증세에 대한 얘기가 없죠.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증세를 얘기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그 이유도 역시 정치제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죠. 그러니까 단독 정부입니다. 연립정부가 아니죠. 예전에 BJP 연합이 비슷하게 DJ하고 JP가 뭘 했는 게 아니라 한국은 대부분 한 정당이 단독 정부를 구성해서 정권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독 정부 체제는 뭐가 좋으냐면 인지성하고 책임성이 커요. 인지성은 뭐냐면 어떤 정책의 공과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가령 지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남북 협력이잖아요. 남북 협력과 관련된 공은 누가 한 겁니까? 야당이 한 거예요? 아니요, 여당이 한 거죠. 국민들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요. 어떤 정책을 누가 주도해서 했느냐가 굉장히 큽니다. 단독 정부가. 그런데 만약에 독일이나 이런 데처럼 한 두세 개의 정당이 연립해서 연립정부를 구성한다라고 하면 선거 과정에서 책임들이 분산될 겁니다. 과연 이 정책, 국민들이 엄청 싫어하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 정책을 누가 한 거야? 그러면 서로 미룰 수가 있어요. 우리 연립정부 내에서 쟤네가 이렇게 미룰 수가 있는데 단독정부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책임성도 굉장히 큽니다. 정권 심판하자. 보통 중간쯤에 하는 놈의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소선거구제 단독정부 시스템화에서는 확률적인 용어로 인지성과 책임성이 큰 정치도로 얘기하는데, 여기서의 문제는, 즉 다른 말로 하면 국정에 대한 책임의 집중 효과가 굉장히 큰 정치도라는 거죠. 근데 증세는 당연히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증세라면은 저 정당이 증세를 했어라는 게 굉장히 쉽게 인지될 수 있고, 즉 그것은 증세를 추진하는 정치 세력의 짊어져야 할 정적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도 증세를 쉽게 얘기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당제나 연립정부 비례대표제의 정치제도라면 그런 부분, 즉 국정에 대한 책임은 분산될 가능성이 없고, 그럼 상대적으로 증세의 추진도 단독정부 소선거구제보다는 좀 더 클 수 있다. 그런 효과들이 있다. 역시 결국 정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합법화나 개원 조달과 관련해서도 정치제도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시죠. 알겠습니다. 현재 정치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복지학자로서 정치제도 개혁은 복지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선거구제 기반 단순자제, 단독정부 시스템, 절대당이 출연하기 어려운 시설의 국회 선진화법,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사회복지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 제도이기 때문에 저복지 저부담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 친화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그거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